매크로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꽤나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반등을 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결국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많이 내려온 건 사실 아니긴 한데, 물가가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사실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일단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냥 물가 자체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PC 물가로 보면은 아무래도 연준이 중시하는 건 PC 물가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한번 제외하고요. 좀 보이는데 걸거치니까 PC랑 이제 코어 PC 보면 생각보다 고점에서 특히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결국은 쭉쭉쭉쭉 빠질 거야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당분간은 빠지긴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리라 보고요. 이제 증시는 사실 물가가 빠지는 동안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증시는 그랬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갈 때 저는 증시도 매우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굳이 이제 경로를 그냥 주봉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한 이 정도 뺐다가 결국 여기까지 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땐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파동으로 그냥 이제 먼저 살펴본다고 치면은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1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2가 되고 3이 이거보다 훨씬 더 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엄청 강력하게 그 다음 파동에서는 좀 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차트로 보기에 앞서서 일단 매크로로 한번 좀 보고 오늘 수급이랑 등등등등 진행 순서 나가보도록 하죠. 매크로로 살펴본다라고 치면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오랜만이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엔 인플레이션이 났을까? 연준이 돈을 푼 건 사실 2008년부터였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때까지는 안 나다가 이번에 났었거든요. 가장 큰 게 사실 원인이 당연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입니다. 매번 이건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제 소매 판매가 결국 수요고요. 이 산업 생산이 결국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인플레이션 엄청 강했을 때죠. 7, 80년대. 이때 당연히 수요가 더 강해서 인플레이션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는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2000년, 2008년 공급이 더 높으니까 뭐가 발생했죠,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다 주가가 폭락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엔 또 일정하게 가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상당히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수요는 폭등을 했고요. 공급은 이 공급 곡선만큼까지는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감소가 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경영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수요 주는 것보다도 공급이 더 빠르게 감소가 되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물가는 좀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살펴보는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가 있다라고 치면은 좀 달라진 게 이제 예대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대출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산업은행 대출 증가율과 상업은행의 예금 증가율이 보시면 이제 코로나 하고 나서 이제 양적 완화 끝나고 나서 이제 양적 긴축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예금은 당연히 증감 속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출 증가율도 2021년 5월을 기점으로부터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 우려로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제 플러스 증감률이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금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예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과에 어찌됐든 시중에서 유동성이 좀 풀려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SBB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출이 워낙 긴축적으로 이제 좀 돌아서면서 이제 살짝은, 근데 이제 예대율이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 일단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한 1219억 달러 정도 사실 증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연준 총자산은 이제 드디어 전주 대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한 17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뭐 통화 승수도 이제 사실 올라가고 있다. 예대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뭐 전하고 이제 다른 게 있다라고 치면은 항상 사람들이 지금 2019년이랑 또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준밖에 안 나와 있네요. 이제 잠시만요. 요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 2019년도가 이제 테이퍼링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이제 QT를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진한 색깔,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연준 총 자산인데, 연준 총 자산을 GDP로 나눈 수치인데, 원래 이게 20 언더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긴축적이다,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급준비금, 연준의 지급준비금도 똑같이 많이 감소가 돼서 막 레포 금리라고 해서 레포 금리가 막 급등을 보였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은행들이 돈이 없어지면서 유동성이 고갈이 되면서 이제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준만 봤을 때는 꽤나 감소한 건 맞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 같은 게 한 여기까지 감소한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SBB 사태도 터진 거고요. 근데 일단 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대형은행까지 합치면 지금은 과거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RRP까지 합친 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지준하고 RRP를 합친 게 그냥 지준 금액이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이제 RRP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RRP가 워낙 커져서 이 RRP랑 합친 거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라고 치면 결국 지금 RRP가 많다는 건데요. RRP는 그럼 왜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RRP가 왜 잠시만요. 그러니까 RRP가 왜 많아졌을까? 그냥 이 차트보다는 그냥 부채 계정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보시면은 연준의 이제 부채 계정을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RRP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이 리버스 레포 보라 색깔 비중이. 근데 이번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준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지금 RRP도 커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RRP가 왜 커졌을까? 그거를 생각해보면, 결국 지준은 그냥 돈의 용도로 치면은 꼭 이런 건 아닌데, 이해를 쉽기 위해서 채권을 사는 돈이다. 그러니까 채권을 산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건 이제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를 사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RRP가 결국 RP금리가 기준금리랑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채권금리는 낮고 기준금리는 높으니까 돈이 다 RRP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준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지준이 없으니까 다시 돈 풀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RRP로 그냥 잠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RRP가 지준으로 넘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에 비해서 기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은 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결국 증시가 하락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하락하는 도중에 저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요. 그때 이 돈들이 다 지준으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저는 급등하리라 보고요. 이제 빠졌다가 저는 급등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은 다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인플레이션 또 다시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RP가 지준으로 넘어오고 그 지준으로 넘어온 돈들이 다시 또 이제 수요를 일으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거라고 보고, 좀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게 아직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 뭐 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 상황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갖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을 때, 이 질병이라는 위기가 왔을 때 대응했던 게 뭐죠? 결국 중앙은행이 통화량 찍고 통화 정책을 하고 이제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풀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다 위기가 오고 경기가 안 좋다 하죠. 통화정책 쓸 수 없습니다. 돈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재정정책도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재정정책의 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랑은 다르게. 왜냐면 물가가 높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두 손이 다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에 너무 손을 많이 써서 양손이 다 다쳐버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오고 있는 상황, 해결되기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행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한 0.2%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은 뭐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되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중 수급 살펴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관이 한 4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70억 정도 매도, 개인 한 3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1,500억 매도, 기관이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외국인과 이제 기관은 좀 매수 추세고요. 한 1조 가량씩. 개인이 거의 뭐 한 2.6조 정도 매도 포지션입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1조 정도 매수 중에 있고요.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사실 수급은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이어서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지 않을 거라고 수급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보시면은 뭐 개인의 매수가 압도적이죠. 이제 3.3조 정도 됐었고, 근데 다만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하면서 조금 이제 이 코스닥 랠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사실 이게 선물은 언제든 유동성이 좋아서 튈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고, 특별히 개인 수급만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저는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타이밍이 언제냐,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수급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매크로들 보고 나서 이제 수급 쪽 기술적 지표들, 데이터들하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첨언할 게, 아까 얘기에 첨언할 게 있었다라고 치면은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페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SVB 사태 때문에 최근에 유동성을 풀었죠. 근데 푸니까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 바로 올라갔죠. 1% 가량, 이제 4% 중반까지 바로 올라가면서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푼다는 거죠. 잠깐 이렇게 풀었지만 화들짝 시장이 놀랐습니다. 결국은 자산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요. ECB도 그렇고 여기 BOJ도 지금 늘리고 있는데, 줄이다가 다시 늘리고 있는데, 이 상황도 결국 이렇게 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순간, 양손이 다 막혔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다 막힌 걸 아는 순간 저는 시장이 그때 이제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은 아닌 상황이죠. 지금은 좀 추세는 괜찮은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먼저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이건 코스피고요. 이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997 10년 금리로 차감한 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두 모델 다 그냥 높으면 저평가, 낮으면 고평가인데 여전히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기대 수익률 성장률 물가 997 10년으로 차감한 수치도 이건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여전히 고평가 레벨이다. 이건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가죠. 여기서 이미 주가 고점이라는 걸 여기는 좀 선행적으로 보여주고요. 이제 그랬었고, 그 다음에 S&P를 보더라도 그냥 같이 돼 있는 걸 보죠. 이제 코스피랑 두 나라 다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까 S&P 기대 수익률을 이제 성장률 물가 9고 10년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고평가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높은 상황이고, ROE도 뭐 지금 이 정도면은 이 ROE에 이 PBR이 상당히 지금 고평가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뭐 당연히 증가가 됐죠. 증시가 지금 핫한 상황이니까 뭐 한 19조 9천억 정도 되면서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증가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신용잔고는 다시 늘고 있고 신용잔고로 코스피 시총으로 본 수치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감 속도도 그렇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 신용잔고가 뭐 당연히 저는 수급에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결국은 무너질 때 뭐 이게 다 꺾이면서 무너질 거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좀 누르기 위해서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EI는 안 올랐는데 뭐 실제로 그냥 이제 요건 이제 팁스 안에 있는 거의 BEI고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전망 조사치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엑셀이 제가 다 키진 못해가지고 부동산이랑 몇 개 데이터들은 그냥 좀 생략을 했고요. 그건 이제 데이터들이 좀 업데이트 될 때 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데이터들로 한번 보면은 제가 추가한 거는 이제 S&P랑 이제 코스닥 150을 좀 추가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있는 포지션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200이고 코스닥도 코스닥 150입니다. 다 선물 시장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뭐 나스닥은 이제 120분 1봉, 주봉, 3주봉, 9주봉으로 보고 S&P랑 이제 코스닥 150은 그냥 1봉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기준선 방향 자체를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딱 추가했고 뭐 더 이상 추가는 안 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롱 추세는 지금 80점. 이제 코스피는 여전히 아직까지 1봉 기준은 100점이다. 근데 이제 나스닥으로 봤을 때 120분봉은 점점 꺾이고 있다. 숏으로 가고 있고 1봉도 조금씩 숏으로 가고 있다. 조금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단계다라고 보고 결국 아직까지 장기 추세는 다 이제 숏도 좀 살아있긴 하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근데 일봉이 메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롱 추세다. 둘 다. 뭐 이제 S&P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아직은 롱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120분봉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뭐 요게 결국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지금 결국 추세가 다시 꺾이고 내려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200일 볼린저도 내려갈 상황이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좀 여기 200일도 그렇고 조금씩은 지금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될 구간.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ATR이나 빅스가 뭐 엄청 낮아져 있잖아요. 사실 낮아져 있다는 건 결국 다시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 하이엘즈도 지금은 낮아져 있지만 언제든 다시 위로 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역축이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시 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요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볼린저 50 요게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결국 지금 곧 내려오지 않을까. 여기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다음 부분까지 왔으니까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뭐 결국은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아직 추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진 않았다.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 라고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준선 이탈 정도를 봐도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들도 뭐 ATR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 여기는 이제 국고채 10년 국고채 3년 10년 미국채 10년 달러 금 WTI 뭐 여기는 좀 약간 혼조 센 거죠. 저번 주만 해도 대부분이 롱 포지션이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채권 쪽은 오히려 숏 포지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장기보다는 단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금, WT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올라오긴 해서 여기는 좀 사실 요걸로 봤을 때는 추세는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고 10년물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다. 지금 당장은. 근데 좀 올라갔다가 뭐 전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일단 이번엔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추세 자체로는 뭐 추세를 거스를 필요는 없으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추세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점점 되고 있는데 아직 뚫린 거는 아니다. 확실하게 추세가 형성된 것까지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 결국 차트로 다시 한번 보면은 뭐 결국 국내 쪽은 저는 여기서 오파를 치고 A, B, C로 일단 빠졌다라고 보고요. 일단 추세선으로 그어봐도 이제 국내도 뭐 거의 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A가 맞았을 것 같고 지금이 아마 B의 어딘가를 저는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더라도 거의 뭐 딱 다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 조정 구간들이 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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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닿여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은 듭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고요, 사실. 근데 비파여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간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 이 고점만 안 넘으면 되긴 하거든요. 사실 더 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이 추세선 일단 넘냐 마냐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일단 괴선들은 다 좀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괴선으로는 문제는 없고 주봉상으로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또 넘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150으로 보더라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결국 여기도 하방 추세를 이렇게 추세선 그은 거보다 이건 이렇게 긋는 게 더 맞겠죠. 이렇게 그었을 때 깨지면서 사실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 뭐 많이 올라오긴 해서 뭐 결국 이게 그냥 A였던 거고 이게 결국 A, B, C의 모습을 저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뭐 다시 크게 저는 하락하리라 일단 여전히 보고 있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주봉으로 봤을 땐 여기는 조금 더 강력하죠. 다 돌파를 했습니다. 다 돌파를 해버린 상황. 근데 뭐 과연 여기까지 쭉쭉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본다고 치면은 S&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1, 2, 3회 1, 3회 2, 3, 3, 3, 4, 3회 5로 3, 4, 5까지 나오고 A, B 그냥 C로 나오는데 여기를 그렇게 크게 못 넘고 저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58을 고점을 치고 나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냥 1, 2, 3, 4, 5지 않았을까 A. 근데 여기 1이랑 4랑 겹치는데 뭐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레버리지가 이제 많아지면서 좀 1이랑 4는 좀 겹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1, 2, 3, 4, 5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큰 A가 되고 이게 지금 B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오겠죠. 근데 이제 B의 어딘가기는 한데 결국 그냥 조금 확실하게 아까도 그렇고 이게 좀 라인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럼 A랑 B랑 이제 여기 4랑 A랑 저점을 그어보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깨지면 이제 확실히 저는 하방 추세라고 봅니다. 거의 구름대랑 비슷한 거죠. 여기 구름대가 다시 한번 뚫리면 밑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아직은 뚫리지 않았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좀 뚫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정도로 보고 나스닥도 차트는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A, B, C 다음에 그냥 이제 B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V코스피는 뭐 많이 내려왔죠. 뭐 많이 내려왔고요. 사실 변동성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 변동성도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여전히 비파의 높은 구간에 있다. 뭐 근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게 추세선상 A고 지금이 이제 그냥 B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지금이 여기에 그냥 저는 B가 쭉쭉쭉쭉 가고 있는 모양새지 않을까? 이게 1, 2, 3, 4, 5 그냥 B가 여기는 이제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이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명칭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는 결국 여기를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점을 지금 넘을지 말지. 저는 일단 여전히 여기도 A, B라고 봅니다. C가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여기가 1, 2, 3, 4, 5에 어딘가를 가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거의 말미에 말미 정도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도 뭐 결국은 여기 저는 구름대를 못 넘고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도 B에 어딘가지 않을까.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근데 추세는 뭐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달러 인덱스는 뭐 아까처럼 아까는 원 달러였죠. 달러 원이었고 달러 인덱스는 뭐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다. 추세 자체로는 뭐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원도 쭉 선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 여기 200 이동평균선 일단 돌파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WTI는 여기 200 이동평균선 좀 막혀서 여기를 또 돌파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금은 볼린저 타다가 이제 이탈이 좀 돼서 여기 기준선까지 이제 밑으로 뚫리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익절을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뚫리면 그렇게 보여지고 국채 10년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접었을 때 여기를 넘지는 못하고 저는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 정도로 보고요. 이렇게 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미국채 10년도 뭐 결국은 요거 비 올라갔다가 여기 1, 2, 3, 4, 5 다음에 요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저는 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키스콜링스는 뭐 또 다시 잘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여기 구름대에서 잘 버티고 있고 뭐 결국 이렇게 되면 그냥 구름대 무너지면 매도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름대가 무너지면 매도하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들고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 뭐 기대 수익률은 워낙 높은데 일단 여기도 뭐 주주 환원 정책이 결국은 작동이 돼야 뭐 저번에 이제 아쉽게 폈지만 이제 주총에서 승리를 하든 아니면 대주주가 알아서 뭔가를 해주던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일단 지금 그거고요. 현대해상은 또 금리가 또 반등해주니까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IFRS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손보분이나 보험사들은 좀 좋은 보험사들은 좀 좋게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주가가 최고점을 갱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밸류에이션은 뭐 전에 비해서 많이 비싸진 건 사실이고요. 금리에 비해서.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괜찮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뭐 지금 대부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실 매크로 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편 애들이 좀 앞단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주도 뭐 추세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뭐 계속 저는 좀 부동산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계속. 근데 은행 쪽도 전 좀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일단 그냥 그런 사태가 발생만 안 한다고 치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다.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싸긴 싸다 사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크게 무너지진 않죠. 이 기준선이랑 전환선들을 꿰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기는 한데 뭐 결국 다시 한번 근데 깨지면 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아직은 깨지진 않았다. 근데 저는 뭐 좀 쐐기 모양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점점 이제 쐐기 모양으로 갔다가 이제 1, 2, 3, 4, 5로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되면 빠질 수 있다. 언제든 좀 조심하실 필요는 저는 있어 보이고요. 뭐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 않고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봐도 뭐 기대 수익률만 봐서는 막 엄청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금리를 감안하면 별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하이닉스 뭐 EB도 발행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무튼 채권 시장에 사실 하이닉스 그 CDS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EB를 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EB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하이닉스 EB 구조가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결국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남의 주식을 주는 게 보통 EB고 이제 자기 주식 주는 게 CB인데 아마 뭐 자사 주는 거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하이닉스 주식을 주는 거겠죠. 이 EB라는 거 자체가 EB가 채권에다가 결국 이거 주식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환이 아니라 EB는 이제 주식을 받는 건데 아마 자사주를 주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EB 라고 할 텐데 CB가 아니라 CB는 이제 정말 발행이 되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자사주를 아마 받는 개념일 텐데 근데 이 채권을 산 사람의 리스크는 결국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채권으로 해서 채권 만기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냥 근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원금이 다 날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CDS라고 해서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해가지고 이게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보험이 한 250bp 정도 됩니다. 지금 2.5% 정도 5년 만기. 그러니까 5년 동안 하이닉스가 망하면은 뭐 2.5% 이자를 받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 거예요. 100억짜리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EB 산 사람들이 이 CDS를 사는 거죠. 그럼 내가 1년에 2.5%씩 내면은 1년에 2.5%씩 내면은 하이닉스가 디폴트가 나더라도 나는 원금을 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튼 뭐 돌고 있다 뭐 그냥 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냥 얘기가 나와서 얘기한 게 됐고요. 뭐 똑같이 이것도 아마 ABC 다음에 뭐 저는 뭐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반도체가 지금 유예가 되긴 했지만 결국 여기 중국 비중이 워낙 높아가지고 뭐 사실 하이닉스는 좀 계속 안 좋아 보인다. 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추세도 뭐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여기 실적 변동성이 큰 걸 감안했을 때 그것도 저는 비싸 보인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 감안하면 뭐 여전히 저는 길게 봐선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을 해주긴 했었는데 뭐 결국 B의 반등일 확률이 높을 텐데 뭐 MAC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뭐 좀 조심할 계속 구간이지 않을까. 뭐 저는 뭐 일단 시장이 계속 좋아 보이진 않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림으로 봤을 때는 뭐 그나마 약간이나마 밸류에이션 조금 메리트는 살짝은 있다. 뭐 그 정도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금리 감안하면 뭐 그렇게 메리트는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올랐죠. 사실 2차전지 관련주로 다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사실 저는 뭐 기준선 깨지면 언제든지 그냥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도 비싸다고 보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저는 비싼 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지지부진하죠. 뭐 일단 굳이 아직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큰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그 다음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안 좋은 추세를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뭐 재무 부담도 있고 일단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는 추세는 좀 돌아서고 있기는 하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매우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매우 저평가는 되어 있다. 뭐 여기는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엄청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이사 문제도 있고 뭐 이제 네 번째 이동통신 회사 이슈도 있고 지금 계속 뭐 정부 압박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하락은 했었고요. 일단 추세가 돌아섰는데 기준선에서 다시 지지를 해주느냐 마냐가 향후에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나쁘진 않다 이 정도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뭐 DLE NC 살펴보면은 뭐 DLE NC도 뭐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구름대라도 일단 넘고 생각해보자. 구름대라도 일단 넘고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200이 동평균선도 전 좀 넘어야지 좀 사기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뭐 길게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점점 싸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고요. 뭐 최근에 조금 올라서 뭐 내려가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는 추세가 좋지 않아서 뭐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추세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절대가치 평가로도 비싼 편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는 아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보면은 셀트리온도 뭐 200의 일동평균선 넘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십자 나오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도 여전히 좋아 보이진 않고 상대가치 평가도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일단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삼성바이오로직도 이게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면 뭐 안 좋아 보이는 게 뭐 자명한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도 여기는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비싸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굳이 하방 추세 뭐 건드릴 필요 없어 보이고 NC소프트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안 좋아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계속 잘 갔었죠. 이제 밑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잘 갔었죠. 밑에 자회사들 때문에. 근데 일단 뭐 거래량이 빵 터지기도 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를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환선이 종가 기준으로 뭐 이탈하면 매달한다든지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기준선이나 52동 평균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뭐 그래도 끝까지 더 볼 거야 라고 하면 뭐 구름대 깨지면 매도하겠다. 뭐 등등등등 분할을 하시든 뭐 좀 이익 실현은 점점 하는 게 뭐 맞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긴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뭐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비싸졌어도 뭐 엄청 다른 그런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뭐 비싼 편까지는 아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횡보인데 구름대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뭐 밸류에이션은 뭐 살짝 메리트는 있다 그 정도로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 상대가치 평가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일제당도 일단 여기 기준선 위긴 한데 구름대를 넘어주느냐 마느냐 52동 평균선에서 좀 계속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이 정도면 살짝이나마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괴선들이 모여 있다가 올라가니까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모양새는 아니고요. 구름대 위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밸류에이션은 그냥 딱 적정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도 뭐 아직은 좀 저는 좀 상대가치 평가는 비싸 보이고요. 뭐 다올도 좀 이제 ROE 감안하면 좀 비싸졌고 뭐 한국금융지수도 그렇고요. 추세로 보면은 이제 뭐 다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기도 올랐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탈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하나 깨지는 라인을 잡고 뭐 분할로 하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딛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금융지수도 여기 구름대를 이제 넘느냐 마느냐를 좀 보고 못 넘으면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긴 추세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가 전 A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B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C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요게 여기 고점을 넘기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못 넘기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그리고 애플은 대장주답게 가장 대장주답게 여기 구름대도 결국은 넘겼고요. 뭐 가장 조정이 없었습니다. 뭐 사실 제대로 된 조정이 없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애플 월렛인가요? 뭐 그쪽도 은행 쪽도 거의 뭐 사실상 진출에 가깝고 뭐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좋은 회사는 또 좋은 회사다라고도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빠지고 나면은 또 살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 A 조정 받고 B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파동이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여기도 뭐 사실 결국은 다시 이제 200일이 여기 깨지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깨지고 나면 빨간 색깔 하회하면 그때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일단 뭐 매크로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뭐 결국은 한 번 저는 더 하락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 하락이 있은 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날 거고 그 인플레이션이 매우 강력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는 주가도 같이 강하게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매우 강하게. 이제 이때 올랐던 2009년도 증시 올라갔던 것보다 보통 이제 1.618배 가니까 1.618배 더 많이 상승하는 정말 이제 기나긴 폭등의 랠리를 보여일 거라고 보고요. 그 폭등의 랠리 근데 가기 전에 한 번은 이제 크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저는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